어때? 잘 타지? 뼈도 안 남게 다 타면 그때 신고할 거야. 불길이 집을 삼키는 새벽 2시, 창문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범창을 붙잡고 있던 72살 만석의 손이 멈췄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던 전원주택, 천평 대지 위의 보금자리는 거대한 화장터였어요. 옥분의 절규에도 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고 방범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며느리가 웃으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119 신고는 언제 할 거야? 타이밍 맞춰서 울어줘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이려 했던 부모가 그 불길에서 살아나고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강원도 화천의 국도를 고급 세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72살의 만석과 68살의 옥부는 창밖으로 펼쳐진 단풍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38살 아들 준호가 마련해준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준호가 백미러로 부모님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서울 집값보다 여기가 공기값으로 더 비싸요.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조수석에 앉은 35살 며느리 지은이 화장을 고치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인감도장은 제가 챙겼어요. 전입신고랑 세금 문제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옥부는 며느리의 쌀쌀맞은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사 준비로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차는 어느새 산길을 벗어나 넓은 대지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천평대지 한가운데 자리한 붉은 벽돌 무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띄엄띄엄 인가가 있었지만 100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만석이 차에서 내려 집 외벽을 두드렸습니다. 통통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벽돌이 아니라 얇은 판넬 같았어요. 이거 벽돌 아니네? 소리가 왜 이렇게 가볍지? 준호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징크 판넬이에요. 단열이 기가 막혀서 겨울에 반팔 입고 사셔도 돼요. 사실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이었지만 부모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이삿짐 센터 기사가 드레스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가벽이라 나중에 터서 쓰시면 되겠네요. 준호는 유독 안방 창문에 집착했습니다. 기사들에게 몇 번이나 확인하며 지시했어요. 기사님, 여기 방범창 나사 꽉 조이세요. 절대 안 풀리게 단단히 박아주시고요. 그 모습을 본 옥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들이 안전을 생각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해질 무렵 이웃 김씨 아줌마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손에 시루떡을 들고 있었어요. 어휴, 집이 꼭 요새 같네요. 근데 이 터가 세요. 밤엔 고라니 비명소리만 들려서 무서워 죽겠어요. 지은이 김씨를 밀어내듯 배웅했어요. 저희 부모님 쉬셔야 해요. 나중에 오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지은이 준비한 흑염소 전골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의 먹지 않고 부모님 그릇에만 고기를 계속 얹어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이 이사 첫날이잖아요. 준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 보온병에서 특제 배즙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불면증 있으시잖아요. 이거 신경 안정에 좋은 약재 넣어서 달인 거예요. 옥부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해 달달한 배즙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만석도 따라 마셨는데 식사가 끝나자 맞아
옥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꼬이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여보, 왜 이렇게 졸리지? 준호와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읍내 호텔 예약해뒀어요. 푹 주무세요. 준호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건전지를 빼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만석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밖에서 철커덕, 쇠사슬로 문을 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비몽사몽간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 집 주변에 심어둔 팜파스 숲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타이머 발화장치가 작동하며 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외벽에 불이 붙자마자 슈욱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옥분이 기침하며 깨어났어요. 콜록, 여보, 불이야. 불. 만석이 눈을 떴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현관으로 갔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뜨겁게 달아오른 쇠붙이에 손바닥이 지글지글 타들어갔습니다. 으악, 문이 잠겼어. 밖에서 잠겼어. 만석이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졌지만 티타늄 방범창이 감옥 창살처럼 막고 있었어요. 천장에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검은 빛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불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때? 잘 타? 연기 많이 나게 해야 해. 옥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어요.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거대한 오븐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부부의 비명은 불길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었어요. 옥부는 준호가 우릴 죽일 리 없다며 현실 부정을 하다가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만석이 옥분의 뺨을 때려 깨웠어요. 정신 차려. 죽어도 나가서 죽어. 만석의 시선이 드레스룸 안쪽 벽에 꽂혔습니다. 이사 올 때 기사가 말했던 가벽이 떠올랐어요. 망치를 찾으려 했지만 짐 정리가 안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구석에 있던 무거운 청동 상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치며 받았던 은퇴 기념패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석고보드 가벽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연기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만석의 손에서도 피가 튀어 벽에 묻었습니다. 가벽에 사람 머리만 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너머는 보일러실이었어요. 보일러실 쪽문은 얇은 샌드위치 판넬이었습니다. 만석이 온몸을 던져 문을 부쉈어요. 옥분을 먼저 구멍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옥분의 잠옷자락에 불이 붙었고 만석이 맨손으로 불을 끄다 손바닥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마당 갈대발 사이로 네 발 짐승처럼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뒤에서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어요. 보일러 기름통이 터지며 집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덤불 속에 납작 엎드린 부부의 눈앞에 준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보닛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불타는 집을 감상하듯이요. 와, 샌드위치 판넬이라 화력축이네. 화장터 비용 굳었다. 지은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야, 119 신고했어? 타이밍 맞춰서 울어야지. 준호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뼈도 안 남게 다 타면 그때 신고할 거야. 확인 사살해야지. 옥분의 입이 벌어지며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만석의 피투성이 손이 옥분의 입을 덥석 틀어막았어요. 만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형형했습니다. 여보, 쉿, 소리 지르면 안 돼. 지금 들키면 우릴 죽이러 올 거야. 남편의 손에서 나는 피 냄새와 탄 냄새가 옥분의 코를 찔렀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남편의 손을 적셨어요. 준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180도 바꿨어요. 여보세요. 119죠. 불이 났어요. 으엉. 부모님이 안에 계세요. 연기 흡입한 것처럼 목소리까지 쉬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집 앞으로 달려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부부는 그 틈을 타 어둠 속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어요. 뾰족한 돌과 나뭇가지에 발이 찢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집은 이미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처럼요. 만석이 옥분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저놈을 감옥에 보내야 해.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우리가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만석의 눈빛이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제 준호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부모를 죽이려 한 살인자일 뿐이지. 새벽 산길을 헤매며 걷던 만석과 옥부는 해가 뜰 무렵 읍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타서 곱슬곱슬 말려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옥분의 팔뚝에는 물집이 잡힌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의 손바닥도 문고리를 잡았던 부분이 시뻘겋게 익어 있었어요. 마을 외곽 쓰레기 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켜서.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어디야? 빨리 찾아봐. 버려진 옷가지들 사이에서 농사일 할 때 입는 낡은 몸빼 바지와 때 묻은 점퍼를 건졌습니다. 냄새가 심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옥분이 화상 입은 팔을 소매에 넣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약국 가서 약부터 사야 해요. 두 사람은 구걸하듯 읍내 중심가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 보듯 고개를 돌렸어요. 의원 앞까지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완전히 밝아 있었고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만석이 옥분의 팔을 잡아당겨 골목으로 숨었어요. 의원 입구에서 준호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의사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시신이 없어도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하죠? 보험사에서 자꾸 재촉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 현장 검안 결과하고 경찰 확인서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준호가 봉투 하나를 의사 손에 쥐어주는 게 보였습니다. 두둑한 봉투였어요. 수고비입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골목에 숨어있던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놈이 벌써 손을 다 써놨어. 만석이 옥분을 꼭 안았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저놈한테는 최고의 복수야.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젯밤 저녁을 먹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수면제가 든 배즙과 함께 먹었던 흑염소 전골이었습니다. 냄새를 따라 걷다 보니 장례식장 건물이 나왔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원주택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청소부들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만석이 재빨리 청소도구함에서 직원용 조끼와 마스크를 챙겼어요. 어서, 지금이야. 두 사람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식당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본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자신들의 모습과 현재의 거짓골이 대비되었어요. 분향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텅 빈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이 상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명품 가방 쇼핑몰이 떠 있었어요. 옥분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만석이 그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준호는 조문객이 낸 부의금 봉투를 그 자리에서 뜯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10,000건, 50,000건을 재빨리 세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역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의금도 별로 없네. 지은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요. 여기 너무 우중충해서 우울해 죽겠어. 두 사람은 식당 구석으로 가서 보니 조문객들이 먹다 남긴 편육과 육개장이 쟁반에 남아 있었어요. 만석이 주변을 살피다 재빨리 편육 한 점을 집어 옥분 입에 넣었습니다. 옥분이 그걸 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요? 만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살아야 복수하지. 포기하지 안 돼. 두 사람은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봤다니까요. 불나기 직전에 그 집 아들이 마당에 기름통 같은 걸 묻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낌새를 채고 김씨에게 다가갔고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줌마, 잠깐 저 좀 보시죠. 김씨를 비상구 계단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옥분이 몰래 뒤따라가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만석은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 숨어 있었어요. 계단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돈이 필요하시죠? 얼마면 되겠어요? 50,000건 다발을 꺼내 김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망난 소리하고 다니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입 다무세요. 김씨가 돈을 확인하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밤눈이 어두워서 잘못 봤나 봐요. 미안해요.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만석은 화장실 도구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만석이 숨을 죽였지만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팀장님. K건설이죠? 인정사망 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도구함 문틈으로 준호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뼈 조각 나왔다고 경찰 쪽에 이미 손 썼어요. 걱정 마세요. 준호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계속 통화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상속세 신고 끝나는 대로 바로 합시다. 100억 약속 지키시는 거죠?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귓전을 때렸어요. 읍내 땅값이 평당 10만 원이라고요? 장난해요? 지하 온천 수맥 나왔다며요? 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지으시잖아요. 평당 100만 원도 싼 거예요. 빨리 계약합시다. 통화가 끝나고 준호가 나갔습니다. 만석이 도구함에서 기어 나왔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옥분과 다시 만나 롤을 바라봤습니다. 100억이라고 했죠?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보험금 사기가 아니었어. 땅값이 목적이었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목숨값이 100억이야? 준호한테는 우리가 돈보다 못한 거야? 만석이 옥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 서울집도 확인해야 해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화물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만석이 주변을 살피다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올라타요. 두 사람은 냄새나는 스티로폼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덜컹덜컹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만석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죽어요. 절대로. 저놈을 감옥에 보낼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요. 만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더 이상 착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트럭은 빗길을 뚫고 서울로 향했어요. 옥분이 화상 입은 팔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파. 만석이 자신의 옷을 벗어 옥분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서울 가서 집부터 확인하고 병원 갈 거예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준호가 경찰도 의사도 다 매수했는데 만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겨야지. 안 이기면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트럭 밖으로 고속도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셋 다였을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기어 나온 만석과 옥부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익숙했던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인데 이제는 자신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1205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수신인 이름이 박철수로 바뀌어 있었어요. 만석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미 팔아치웠어. 관리사무소로 갔지만 직원이 두 사람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이세요?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05 최만석 시집 말이에요. 언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네요. 귀촌하신다고 아들분이 오셔서 처리하시던데요. 준호가 부모를 화천으로 보내기 전에 이미 서울 집을 팔아치웠던 거예요. 모든 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옥분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어요. 만석이 얼른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옥분의 팔에서 흐르는 진물이 점점 심해졌고 고열도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도 상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만석이 옥분을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카드도 모든 게 불에 타버렸어요. 그때 만석이 뭔가 떠올랐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 뒤져보니 타다 남은 신용카드 한 장이 나왔어요. 이거라도 써볼까? 약국 키오스크에 카드를 넣었어요. 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거래 정지 카드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결제가 거부되는 소리를 듣고 만석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것도 막혔어.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은 몰랐어요. 카드 승인 거절 알림이 준호의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거요.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만석님 카드 승인 거절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었어. 며느리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카드 사용 내역이야. 방금 서울에서 결제 시도했어. 지은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 우리가 확인했잖아. 집이 다 탔다고.
준호가 차 키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 흥신소놈들도 부르고. 준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약국 앞 만석은 카드가 막혀 당황하고 있었어요. 옥분이 쓰러질 듯 만석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만석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아파서. 하지만 사람들은 거지 취급하며 피해갔어요. 냄새나는 옷, 그을린 얼굴, 화상 자국.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준호의 고급 세단이 약국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만석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이는 순간 만석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보, 도망가야 해. 옥분을 일으켜 세워 골목으로 뛰었지만 옥분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약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약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방금 노인네 한 명 왔었지. 어디로 갔어? 약사가 떨며 손가락으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 쪽으로. 준호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절뚝거리는 만석과 옥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엄마 거기 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과 옥분은 그 목소리를 듣고 사력을 다해 뛰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옥분을 끌다시피 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 숨었는데 준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딱딱딱 구두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만석이 옥분의 입을 막았고 두 사람은 숨도 쉬지 못했어요. 준호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만석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옥분은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 입구에 나타나 준호의 진로를 막았어요. 어이쿠, 죄송합니다. 리어카가 넘어지며 고철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그 고철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 새끼가. 리어카를 끌던 남자가 재빨리 쓰레기 더미 뒤에 숨은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남자가 리어카 짐칸을 열었습니다. 만석이 옥분을 안고 재빨리 짐칸에 숨었어요.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제기랄. 준호가 차로 돌아가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살아있어. 쥐새끼들처럼 어딘가 숨어있어. 흥신소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 전역을 뒤져. 노숙자들 있는데 다 찾아봐. 죽이든 뭐라든 데려와. 남자는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리어카를 멈추고 짐칸을 열었습니다. 고물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나오세요. 만석과 옥분이 기어 나와 남자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동훈입니다. 전직 소방관이었어요. 4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옷은 누더기였어요. 동훈이 옥분의 팔을 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거 일반 화상이 아니네요. 신어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어요. 만석이 화들짝 놀라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동훈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전직 화재 감식반이었어요. 지금은 고물상이고요. 약국 앞에서부터 어르신 따라왔어요. 젊은 남자가 쫓아가는 것도 이상해 보여서요. 동훈이 컨테이너 안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는데 좁지만 깨끗했어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할머니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어요. 옥분의 상처가 곪을 것 같아 당장 항생제가 필요했어요. 동훈이 밖으로 나갔다가 30분쯤 후에 돌아왔을 때
손에 항생제와 붕대가 들려 있었어요. 약국 창고에서 가져왔어요.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서. 동훈이 조심스럽게 옥분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동훈이 붕대를 감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만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화천화재, 아들의 살해 시도, 100억 땅 거래까지요. 동훈이 듣고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쓰레기 새끼들, 제가 돕겠습니다. 만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우린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소. 동훈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도 뇌물 누명 쓰고 파면당했어요. 억울한 사람 보면 못 참겠더라고요. 동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짜리 땅이라 뭔가 수상해요. 제 후배가 아직 시청에 있어요. 자료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동훈은 후배를 만나 그 지역의 리조트 개발 계획안을 입수했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온 동훈이 서류를 펼쳤어요. 역시 그랬어요. 전원주택 땅 지하 500m 안반층에서 대규모 온천 수맥이 발견됐어요. 만석이 서류를 넘겨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죽이려 한 거구나. 그리고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내연남이 있어요. 운전기사래요. 그리고 전 남편 사망 사건도 수상해요. 옥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 남편도 죽였다고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브레이크 고장이었대요. 보험금 5억 받았어요.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놈들이 어르신들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한편 준호는 흥신소 직원들을 총동원해 서울 전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고가 및 공원까지요. 흥신소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읍내에서 노숙자 노부부 목격담이 있어요. 화재 현장 근처 편의점에서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찾아. 어떻게든 찾아서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지은이 옆에서 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죽일 거야?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인 거야. 한 번 더 죽이는 게 뭐가 어려워? 컨테이너 안 만석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놈의 약점은 공포야.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못 자. 그래요. 저놈이 우릴 귀신인 줄 알고 미칠 때까지 괴롭혀야 해요. 옥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만석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놈이 100억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잡아야 해.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동훈이 일어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며느리 뒷조사를 더 해야 해요. 내연남이 약점이 될 거예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준호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귀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무서워하죠. 어르신들이 살아있다는 흔적을 조금씩 남기는 거예요. 동훈이 첫 번째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화천 집터에 귀신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건설 공사를 막아야 해요. 다음 날 동훈은 화천으로 가서 김씨 아줌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며 말을 꺼냈어요. 아줌마, 불탄 집터 근처 지나가신 적 있어요?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거기 이제 공사 들어간다던데? 동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2시쯤요.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동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왜 엄마를 죽였니 하면서 울더라고요. 김 씨가 소름 돋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역시 원혼이 된 거예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마을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알려주세요. 밤에는 그 근처 지나가지 말라고요. 김 씨는 그날로 마을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불탄 집터에서 매일 밤 곡소리가 들린대요. 옥분 씨가 피 묻은 옷 입고 나타난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우는 밤에 화천으로 내려가 집터 근처 숲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묻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스피커였어요. 밤 11시 동훈이 스피커를 작동시켰습니다. 여자의 곡소리가 숲에서 울려 퍼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왜 죽어야 했니? 근처를 지나던 마을 주민이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건설 현장 인부들이 작업을 거부했어요. 사장님, 저희 못하겠습니다. 귀신 나온대요. 현장 소장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귀신이 어딨어. 인부 하나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젯밤에 들었어요. 여자 울음소리요. 소름 돋아서 잠도 못 잤어요.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이 갔어요. 박 사장님, 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부들이 귀신 나온다고 작업을 안 해요. 준호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다 헛소리예요. 제가 가볼게요. 준호는 화천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 어딨어. 다 미신이야. 빨리 밀어버려. 하지만 본인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까요? 그날 밤 준호는 현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용기를 내보이려고요. 밤 12시 숲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말도 안 돼.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렸고 그날 밤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칠 후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동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며느리한테 뭔가 보내고 싶어요. 놀래켜주고 싶어요. 동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뭘 보내시게요? 옥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주워온 배즙 파우치였는데 반쯤 타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지은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지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터진 배즙 파우치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야, 배즙이 참 달더구나. 고마웠어.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던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가리켰어요. 이거 봐. 시어머니가 보낸 거야. 준호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필체가 어머니 옥분과 똑같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거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살아계신 거야. 준호가 지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흥신소가 못 찾았잖아. 지은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설명해봐.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내연남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무서워. 우리 빨리 도망가면 안 돼?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돈 받으면 바로 가자. 조금만 참아. 하지만 그 통화를 준호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지은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작전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손주 지훈이를 통한 증거 확보였어요. 옥분이 유치원 앞에서 청소부로 위장해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원 시간 5살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지훈이의 가방에는 뽀로로 녹음기 인형이 달려 있었어요. 옥분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옥분이 마스크를 살짝 내렸어요. 할머니야. 쉬, 비밀이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옥분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 말하면 안 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이 지훈이의 가방에서 녹음기 인형을 살짝 빼냈습니다. 이거 잠깐만 빌릴게. 내일 다시 줄게. 지훈이가 순순히 내줬습니다. 옥분이 녹음기를 컨테이너로 가져왔습니다. 동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준호와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불 지르는 건 너무 위험해. 빚쟁이한테 죽을래? 그냥 눈 딱 감고 저질러.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이제 저놈을 잡을 수 있어. 동훈이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이걸로 경찰 고소하면 바로 체포될 거예요. 하지만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백업 계약 현장에서 공개해야 해요. 저놈이 돈 받기 직전에 모든 걸 빼앗아야죠.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해요. 한편 준호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점집이었어요. 사실 그 무당은 동훈이 돈을 주고 섭외한 연기자였습니다. 무당이 준호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으악, 저리 가. 내 뒤에 불에 탄 노인이 서 있어. 준호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무당이 떨며 말했습니다. 여자야. 팔에 화상 입은 여자가 너한테 달라붙어 있어. 딱 내놓으래. 준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당이 구판을 벌였습니다. 징을 치고 춤을 추며 소리쳤어요. 떠나라. 이원훈아. 떠나라.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빌었습니다. 굿이 끝나고 준호가 돈을 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무당의 집을 나서자마자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귀신이고 뭐고 돈부터 챙겨야 해. 차 안에서 K건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계약 날짜를 이번 주말로 당겨주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K건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3일 후 호텔에서 만나죠. 준호가 전화를 끊고 중얼거렸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든 말든 100억만 챙기면 해외로 튀면 돼. 그때 조수석에 놓인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주워보니 타다 남은 샌드위치 판넬 조각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준호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넣은 게 아닌데요. 누군가 자기 차에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가 공포에 질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했어요. 으악!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나와.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도로뿐이었어요. 준호가 차 안으로 돌아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착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걸요. 컨테이너로 돌아온 동훈이 보고했습니다. 준호놈이 계약 날짜를 당겼어요. 3일 후래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 전에 금고를 찾아야 해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금고요? 만석이 설명했습니다. 집 안방 바닥 밑에 구형 금고를 묻어뒀어요. 거기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어요. 동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찾아야 해요. 그게 없으면 준호가 위조 서류로 땅을 팔아버릴 거예요. 동훈이 화천 현장을 정찰했습니다. 용역 깡패들과 사냥개들이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들어가기 쉽지 않겠어요. 만석이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폭우가 온대요. 그때 들어갑시다. 옥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요.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이에요. 동훈이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삽, 손전등, 마취총, 우비, 장갑까지요. 디데이 전날 밤 세 사람은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만석이 지도에 표시를 했어요. 안방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1m 정도 파면 금고가 나와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역들이 컨테이너에서 술 마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30분 안에 끝내야 해요.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트럭에서 망보는 게 더 중요해. 다음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했어요. 세 사람은 트럭을 몰고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비장한 얼굴이었어요.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끝이다. 아빠가 너한테 마지막 교육을 시켜주마.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화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시야가 1m도 나오지 않았어요.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만석과 동훈은 검은 우비를 입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옥부는 운전석에 남아 망을 봤어요. 조심해요, 여보. 만석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분이면 돼. 기다려. 두 사람은 잿더미가 된 집터를 향해 포복으로 기어갔습니다. 진흙탕이 옷에 범벅이 되었어요. 용역들이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와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폭우 덕분에 경계가 느슨하네요. 동훈이 속삭이자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이 있던 위치를 찾았습니다. 바닥이 온통 진흙탕이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안방이었어요. 동훈이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삽질 소리가 묻혔어요. 만석도 맨손으로 진흙을 퍼냈습니다. 화상 입은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참았어요. 갑자기 풀린 사냥개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도베르만이었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동훈이 재빨리 준비해 온 마취총을 꺼냈습니다. 밀렵꾼에게 빌린 거예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침이 개의 목에 박혔습니다. 개가 비틀거리다 픽 쓰러졌어요. 컨테이너에서 용역 하나가 나왔습니다. 뽀삐야, 밥 먹어. 만석과 동훈이 숨을 죽이고 진흙 속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었습니다. 용역이 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용역이 쓰러진 개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 새끼 또 자네. 게으른 놈. 다행히 자는 줄 알고 다시 컨테이너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감수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50cm, 70cm, 1m까지 팠어요. 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삽 끝에 금속이 닿았어요. 금고다. 만석이 흥분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진흙을 더 퍼내자 녹슨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 곱하기 30 크기의 구형 금고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고가 지늘게 단단히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동훈과 만석이 함께 힘을 썼습니다. 하나, 둘, 셋. 금고가 조금 움직였지만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72살의 노인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드디어 금고가 지늘개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금고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번개가 번쩍하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컨테이너 창문을 통해 밖을 보던 용역 반장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 뭐야? 도둑이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용역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도둑 잡아.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뛰세요. 두 사람은 금고를 들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요. 만석이 넘어지면서 금고를 손에서 놓칠 뻔했어요. 동훈이 만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역들이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트럭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용역들의 눈을 찔렀어요. 으악, 눈부셔. 용역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훈이 금고를 트럭 짐칸에 던져 넣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짐칸에 떨어졌어요. 만석을 밀어 올려 트럭에 태웠습니다. 동훈이 타려는 순간 용역 하나가 동훈의 다리를 잡았어요. 이 새끼 어딜 도망가? 동훈이 발로 용역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용역이 코피를 흘리며 손을 놨고 동훈이 재빨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옥분이 악셀을 밟자 트럭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어요. 용역들이 자신들의 차로 뛰어갔습니다. 쫓아, 놓치지 마. 빗길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펼쳐졌어요. 옥분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만석이 옥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놈들한테 안 잡혀요. 뒤따르던 용역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전조등이 백미러에 가득했어요. 동훈이 짐칸으로 기어가 고철들을 도로에 쏟아버렸습니다. 쇠파이프, 철판, 볼트들이 도로에 흩어졌어요. 용역차의 타이어가 쇠파이프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며 차가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성공했어요.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20분쯤 달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세 사람은 젖은 몸으로 금고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눈빛은 빛났어요.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도 무사했어요. 살았다. 진짜 살았어. 옥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이 등기권리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천 천평대지의 소유권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백지 위임장이었어요. 동훈이 그걸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석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이사 오기 전에 효도 계약서라며 쓰게 했어요. 근데 종이가 2겹이었어요.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뒷장에 도장이랑 서명이 복사되게 만든 거였어요. 백지 위임장 만들려고요. 동훈이 감탄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보관하셨군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수상해서 금고에 넣어뒀어요.
증거가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등기권리증 원본, 백지 위임장, 손주의 녹음 파일까지요. 동훈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 놈을 잡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법정은 나중이에요. 만석이 옥분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맞아요. 계약식장에서 공개해야 해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왜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옥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놈이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걸 빼앗아야 해요. 100억 받기 직전에 지옥으로 떨어뜨려야죠. 만석이 백지 위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놈의 목을 조를 밧줄이에요. 비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계약 날이 언제예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모레예요. 호텔 연회장에서요. 옥분이 자신의 화상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저놈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만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랐어요. 준호야, 이제 끝이다. 내가 심은 씨앗을 내가 거두게 될 거다. 트럭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디데이가 이틀 남았어요. 한편 화천 현장에서는 용역 반장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둑들이 뭔가 가져갔어요. 금고 같은 거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고? 무슨 금고? 용역이 대답했습니다. 집터 바닥에 묻혀 있던 거요. 2명이서 들고 도망갔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얼굴 봤어? 누구야? 용역이 떨며 말했습니다. 비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한 명은 늙은 남자 같았어요. 준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었어. 지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누가 살아있어? 준호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야. 어머니도. 둘 다 살아있어.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확인했잖아.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고를 가져갔어.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금고를. 지은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계약이?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하지만 잠시 후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위조해. 등기권리증 위조하는 거야. 어차피 부모님은 죽은 걸로 되어 있잖아. 지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나중에 들통나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100억 받아서 해외로 튀면 돼. 걸리기 전에 도망가는 거야. 준호는 즉시 위조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루 안에 만들 수 있어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비웃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뭐해? 서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 못하면 끝이야.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훨씬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컨테이너 안 만석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의 지인이었어요.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습니다. 모레 호텔 연회장으로 경찰 동원해 주세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 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석이 전화를 끊고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저놈 교육시키러 가야죠. 두 사람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계약식 하루 전 준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병이 테이블에 즐비했어요. 며느리 지은과 내연남 운전기사까지 함께였습니다. 준호가 샴페인을 따르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도장만 찍으면 100억이야. 빚 다 갚고 70억 남는다. 지은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하와이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지은과 내연남 운전기사는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속마음은 달랐어요. 운전기사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돈 들어오면 교통사고 처리. 전 남편처럼. 지은이 문자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도 곧 죽을 운명이었어요. 준호는 태블릿으로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사진에 부었어요. 아버지, 불효자는 웁니다. 기뻐서요. 으하. 지은이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부자 됐네. 준호가 지은의 허리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디어가 최고였어.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짓자고 한 거. 지은이 교태를 부렸습니다. 나도 똑똑하지?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부모를 불태워 죽이려 한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했어요. 한편 만석과 옥분, 동우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징역 20년 이상 확정입니다. 살인 미수, 사기, 방화, 문서 위조까지요. 만석이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으로는 부족해요. 놈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요. 옥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감옥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놈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100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식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군요.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력 반장님께 연락드렸어요. 내일 연회장에 병력 배치하신대요.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등기권리증이 있잖아요. 위조는 감정으로 바로 드러나요. 만석이 금고에서 꺼낸 등기권리증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계약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분이 거울 앞에 앉았어요.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팔뚝의 흉터도 선명했어요. 동훈이 가져온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흉터를 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붉은 립스틱으로 얼굴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이게 내 훈장이에요. 숨길 필요 없어요. 만석이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강해졌어요. 옥분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뿐이에요. 동훈이 빌려온 양복을 가져왔습니다. 만석이 양복을 입었어요. 30년 교직 생활할 때 입던 것 같은 단정한 양복이었습니다. 옥분이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당신 다시 선생님 같네요. 만석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아들한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죠. 옥분도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어요. 두 사람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 부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동훈이 경찰서 강력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대형건 터집니다. 병력 배치 부탁드려요. 강력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특공대까지 대기시켜놨어. 동훈이 전화를 끊고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준비 끝났어요. 이제 가시죠. 호텔 연회장 로비에는 K건설 리조트 출범식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도 구석에 앉아 감시 중이었습니다. 오늘 돈 안 주면 저 새끼 여기서 묻어버린다. 다른 사채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억 받아야 해. 한 푼도 안 깎아줘. K건설 팀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등기권리증 준비하셨죠? 준호가 서류 가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다 있습니다. 위조한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역사적인 서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준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어요. 드디어 100억이. 그때 연회장 방송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훈이 엔지니어를 제압하고 들어왔어요. 마이크 테스트. 동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방송실 쪽을 쳐다봤어요. 동훈이 녹음기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뽀로로 인형에서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기야, 불 지르는 건 너무 위험해. 지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빚쟁이한테 죽을래? 그냥 눈 딱 감고 저질러.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확실하게 해야지. 119 불러. 타이밍 맞춰서 울어야 해.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방화 얘기 아냐? 부모님 죽인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뭐야? 소리 꺼. 누구야? K건설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예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그때 스크린에 화재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불타는 집, 샌드위치 판넬, 방범창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살인 계획 메모 사진도 함께 떴습니다. 준호가 직접 쓴 메모였어요. 1단계 수면제 배즙, 2단계 문 잠금, 3단계 발화, 4단계 119 신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었어요. 저건 내가 아니야. 준호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만석과 옥분이 걸어 들어왔어요. 저승사자처럼 천천히요. 하객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저 사람들 죽었다던 부모 아냐? 귀신이야? 준호가 귀신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으악, 오지마. 바닥에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지은이 테이블 밑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은 사람이잖아. 죽었다고. 만석이 단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걸음이었어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셔. 만석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내가 뼈조각이 되어야 하는데 살아와서 실망했냐? 만석의 손이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옥분도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여러분, 이 계약은 사기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저예요. 옥분이 진짜 등기권리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 부부를 불태워 죽이고 땅을 뺏으려 했어요. K건설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당장 계약 취소다. 서류를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다른 하객들도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박준호.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준호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연회장에 진입했습니다. 다 꼼짝 마. 사채업자들이 흩어졌어요. 강력 반장이 수갑을 꺼내 준호에게 채웠습니다. 박준호,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준호가 지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시켰어요. 전 남편도 죽인 년이라고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기름 부었잖아. 난 말렸어. 두 사람이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추악하게 싸웠습니다. 경찰이 둘을 떼어놓았어요. 지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어요. 경멸뿐이었습니다. 동훈이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어르신, 임무 완료했습니다. 만석이 동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만석이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 망친 죄인입니다. 하지만 잡초는 뽑아야죠. 준호가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100억이잖아요. 우리 부자 될 수 있었잖아요. 만석이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난 이미 부자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동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만석과 옥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옥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고. 두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3개월 후 법원에서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이 10,000원이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박지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3달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지은은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부모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화,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준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부축했어요. 피고인 박지은은 살인 미수방조, 사기 공모, 전 남편 살해 의혹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난 억울해. 남편이 다 시켰어. 준호가 지은을 노려봤어요. 닥쳐. 내가 샌드위치 판넬 아이디어 낸 거잖아. 두 사람이 법정에서도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피고인들은 퇴정하시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방청석의 만석과 옥분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선처해 주세요. 하지만 만석과 옥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아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부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만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25년은 짧아요.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것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액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울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방에는 방장이 있었어요. 덩치 큰 사내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 새끼야. 나 알아? 준호가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방장이 비웃었습니다. 나 김영민이야. 너한테 5억 빌려준 사채업자 김 사장 동생이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돈 한 푼도 못 받고 빚쟁이 신세 됐어. 25년 동안 내가 대신 갚아야지. 그날 밤부터 준호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안마를 시켰어요. 거부하면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 구치소에 있는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남편을 죽인 여자라는 소문이 퍼져 다른 수감자들이 괴롭혔어요. 지은은 내연남 운전기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면회 와줘. 기다릴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다른 부잣집 과부를 꼬셔서 제주도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걸요. 한편 만석과 옥부는 화천 땅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리조트 계획이 축소되어 평당 가격이 떨어졌어요. 결국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서울 집값까지 합치면 총 50억 원이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50억 부자이십니다. 만석이 계약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자라.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죄인인데요. 옥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 자책해요. 이제 앞만 봐요. 이틀 후 부부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섰어요. 만석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화천 땅 매각 대금과 서울집 매각 대금 총 50억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어요. 화재 피해자 가족들과 소방관 유가족,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만석이 덧붙였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려 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만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필요한 게 별로 없더군요. 세상이 그들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부부는 조용히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여보, 우리 텃밭 가꿔요. 예전처럼요. 만석이 호미를 들고 흙을 파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맞는 삶이에요. 동훈에게는 작은 사무실을 차려줬습니다. 동훈 안전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었어요. 화재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하는 가게였습니다. 동훈이 사무실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너무 과분해요. 만석이 동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과분한 게 아니야. 당신이 우릴 살렸잖아. 옥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동훈아, 우리 아들 되어줄래?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양자로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우리 아들이 되는 거야. 괜찮겠어?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2해를 혼자 살아온 남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 박동훈이 새겨졌어요. 손주 지훈이도 돌아왔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을 거쳐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5살 지훈이가 작은 집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상추 이만큼 컸어요. 옥분이 지훈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물 잘 줘서 그래. 지훈이가 옥분의 팔에 난 화상 흉터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파요? 옥분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안 아파. 할머니 훈장이야. 지훈이가 흉터에 뽀뽀했습니다. 그럼 낫겠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의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작은 집 마당에 평상을 놓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만석, 옥분, 동훈, 지훈이, 그리고 동훈의 여자친구까지요. 동훈이 끓인 미역국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끓여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옥분이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 솜씨 좋네.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그리고 지훈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옥분이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평생 간직할게. 동훈의 여자친구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초 불어주세요. 옥분이 초불을 바라보다 만석을 봤습니다. 여보, 같이 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초를 불었어요. 73살과 70살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빌었어요? 옥분이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빌 게 없어. 이미 다 가졌으니까.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화상으로 울퉁불퉁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제 손 안 떨리죠?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떨려요. 이제야 진짜 평화로워요. 동훈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배할게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만석이 소주잔을 받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웃음소리도 함께요. 밤이 되자 별이 떴습니다. 만석과 옥분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어요. 여보, 1년 전 생각나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불 속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옥분이 만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살았어요. 만석이 옥분을 안았어요. 살아서 다행이에요. 당신이랑 이렇게 별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 생각도 나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만석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 아프죠?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집안에서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훈이랑 숨바꼭질하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이 미소 지었어요. 여보, 들려요? 저 웃음소리. 만석도 웃었습니다. 들려요.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피보다 진한가 봐요. 옥분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불 속에서 진짜 보물을 찾았어요. 진짜 가족을요.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옥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여보. 내일 지훈이 유치원 가는 날이에요.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래요. 우리도 텃밭 가꿔야 하고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불이 켜지고 가족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마당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잿더미가 된 인생에서 다시 꽃을 피운 부부였습니다. 73년과 70년의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집안에서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해서 먼저 자겠습니다. 만석이 대답했어요. 그래, 잘 자거라. 우리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옥분이 방문을 열고 대답했어요. 우리도 사랑해, 지훈아. 잘 자.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작은 집은 고요 속에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평화였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뜰 태양처럼요. 부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의 고통을 딛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 있었어요. 잿더미 위에 핀 꽃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